네, 경제연화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밤새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대 넘게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FOMC 같은 데서 발언이 안 좋게 나오거나 어떤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많이 빠지곤 하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그저께 이제 시장 예상 웃돌면서 기술주들이 올랐었잖아요. 올랐다가 하루 만에 또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내일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뭐 말이 안 나온 상태인데도 이게 확 빠진 배경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만큼 잭슨 홀 미팅에 이른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공포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발언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성장률은 지금 5%, 또 고용은 지금 완전 고용을 넘어서서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물가도 한때 3.0%까지 떨어졌다가 예. 지난달에 3.1로 살짝 좀 상승률이 반전해서 오른 상태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 홀에서 또 다른 강력한 매파적 신호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공포가 뉴욕 증시를 강타했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등 한국과 아시아 증시도 좀 숨을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긴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1%까지 내려왔다가 약간 다시 약상승을 했고 경기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뭐 좀 기조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럴 만큼 이제 올해 잭슨 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까 싶은데 예. 작년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 정말로 충격적인 이 이른바 파월 쇼크가 터졌습니다. 예. 잭슨 홀 미팅에서요. 재작년 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년 전 잭슨 홀 미팅에서 예. 제롬 파월은 아주 뉴욕 증시나 세계 경제에 희망을 주는 아주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내용은요. 물가가 지금 오르지만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물가가 잡힐 수 있다. 예. 이렇게 2021년 8월 달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한 그 반대로 물가가 아주 폭등을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 당시의 실수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주 통절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학자가 아니고 변호사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학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아주 무능한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인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8월 달 이 잭슨 홀 미팅에서는 예. 아주 강력하게 미국 경기 침체 와도 내가 감수하겠다. 무조건 물가부터 잡고 보겠다. 이 대목에서 일부 언론들은 미국이 망해도 좋다. 물가부터 잡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겠다. 사실 작년 8월 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미국의 주가가 약 20% 이상 추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세계 경제,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올해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공포가 지금 정폭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물가가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률이 좀 떨어졌거나 또는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면 오히려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 제롬 파월이 이제는 금리 인상 중단 또는 이제는 금리 인하 시작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 뉴욕 증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Bad news is good news, good news is bad news. 좀 헷갈리는 표현이죠. 그렇죠.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인데 물가를 잡다 보면 성장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나쁘게 나오면 이건 배드 뉴스라고요. 나쁜 뉴스인데 평상시 같으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렸는데도 성장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면 연준은 아하, 금리 인상 폭이 적구나,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성장률에 관해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것이 뉴욕 증시에서는 나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좀 희한한 상황이네요. 예, 성장, 고용.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 가는 것과 뉴욕 증시의 투자 패턴은 조금 이래 시차를 두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요. 물가도 뭐 예를 들어서 만약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나쁜 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욕 증시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 또 굿 뉴스는 배드 뉴스다. 이런 아주 예전에 없던 그런 이상 현상도 생기고 있는데요. 자, 잭슨 홀이 중요한 게 보통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끝나고 나서 그 FOMC 보통 40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때마다 당시 현안 그때에 나타난 경제 지표에 가지고 아주 미시적으로 지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잭슨 홀 미팅은 1년간의 통화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에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다 참석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 작년에 참석했는데 올해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요. 코로나 정세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조윤재 금통위원이 지금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돈줄을 만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말의 공신력, 말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떤 또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현재 그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매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외로 비둘기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요. 현재 물가 억제 목표가 지금 2%로 되어 있습니다. 2%보다도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2%까지 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 연준의 이런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2%가 무슨 불문율로 하늘이 만든 규칙은 아니거든요. 미국 헌법에도 2%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 그럼 기준 물가를 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허. 물가가 하도 안 내려가면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좀 중장기적으로 3% 정도 올리자. 예.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 그 전망이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 목표를 좀 올리잖아요. 그러면 뉴욕 증시는 아주 크게 올라가고 대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면 금리 인하도 이제 이러한 시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하나는 이제 매파적 신호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이 나는 매파다, 나는 비둘기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그렇죠. 내용을 하면 언론이 그걸 해석을 하는데 물가 목표를 올린다 이러면 비둘기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매파다. 이렇게 지금 중립금리냐 물가 목표 수정이냐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5분부터 시작됩니다. 아, 밤에 그 또 전까지 원고를 공개 안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더 밤에 잠 못 주무실 밤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그 중립금리도 여쭤보려고 했던 맞습니다. 부분인데 예. 일단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 충격적인 여파 때문에 그 이후로 와장창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4달간. 그러니까 올해 매파적 발언을 한다면 그 정도의 충격파가 될 만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인지 하나 여쭤보고요. 예. 또 하나 이 중립금리는 또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예. 개념인지 두 개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핵심을 같습니다. 예. 앵커님 꼭 짚어주셨는데요. 자, 지금 작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와도 좋다. 나는 무조건 금리를 올릴 거야.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말씀 올린 대로 그 전에 자기가 오판을 해서 인플레가 올 때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책감도 있었어요. 올해는 이렇게 원색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한때 9.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CPI가. 예. 근데 이게 일단 3.1%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릴 거야 이런 얘기는 할 이유도 없고 예. 또 뭐 할 그런 전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물가가 내려왔으니까 예. 이제 금리 인상 좀 그만하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요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그 기대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금리 인상 기대하지 마. 난 잘 모르겠어.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수 있다. 이런 말 정도만 해도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좀 쇼크를 받을 수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중립금리란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지금 금리는 보통 물가에다가 물가가 예를 들면은 3%다. 그러면 목표 성장률이 현재 지금 잠재 성장률 2% 정도 되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한 게 5%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나눈 거예요? 상한 금리를 목표 금리로 두고 있습니다. 5%를. 예, 5% 정도를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이제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하. 딱 5%가 아니라 5% 내외. 자, 그런데 중립금리란 개념은요. 한 10여 년 전에 경제학에서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요. 예. 물가가 높다고 물가가 3%라 하더라도 그 목표 성장률 2%를 더해서 5%로 성장률을 잡지 말고 현재 나타나는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더 높게 나타난다면 목표 성장률 2%가 아니라 거기다가 실제로 나타나는 성장률을 좀 더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중립금리예요. 현실 반영을 좀 하자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실을 반영해서 실제로 물가도 잡고 성장률도 안정시킬 수 있는 토끼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성장률이 중립금리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성장률이 낮다고 그러면 5%였던 저 목표 금리를 4%, 3%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 중립금리란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성장률, 물가 양쪽을 다 잡는다 하는 건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국의 성장률이 5%로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다가 물가를 더하면 자, 중립금리 하자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금리를 6%로는 7%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는 매파다라는 뭐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 하지 않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중립금리, 뉴트럴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뉴욕 증시는 긴축 발작을 할 수도 있다. 이 대목을 지금 세계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NIR 금리, 뉴트럴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거가 이제 내일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안 나오기를 바라는 바람을 좀 가져봐야겠네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그죠?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피치가 비구이 위한 자회사 신용등급을 정크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이게 투자하기 부적합한 더블 B 플러스로 내렸다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 상황을 뭐 좀 보여주는 거라고 방증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피치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일전에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것도 그랬잖아요. 피치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중국 B9 위안이라는 회사, 부동산 회사, 정확하게는 미국에서 6위 회사고 흥따보다도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큰 회사인데 최근에 제때 돈을 갚지 못해서 지금 디폴트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이 회사 등급을 피치가 정크, 자 정크라는 얘기가 쓰레기란 뜻이에요. 예, 그렇죠. 쓰레기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우리 개인도 은행에서 돈 대출 빌려면 신용이 몇 점이야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로 등급돼 있으면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9 위안 입장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길이 막혔다. 자 그러면 지금 제때 돈을 못 갚아서 한 달 후까지 또 못 갚으면 그때는 완전 디폴트가 되는데 예.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피치가 완전히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B9 위안이 부도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손을 쓴다 하더라도 회생 불가한 상황이면 이게 뭐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B9 위안한테 빨리 돈을 대줘서 죽지 마.
하고 살려주는 그 몰핀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요. 심폐소생할 수도 있겠고요. 예, 심폐소생술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랬다가 B구의 위안이 그 돈 받고도 또 망해버리면 정부 예산만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네네. 아예 망하려면 빨리 망해라. 그래서 B구의 위안이 돈을 못 구해서 부도를 내면 그러면 회사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일부 외국 자본은 돈 못 받아서 그 사람들도 나가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산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은 돈으로 B구의 위안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시키면 더 적은 돈으로 B구의 위안을 살릴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두 가지의 구제 방법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국제금융계 여론이나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후자, 그러니까 일단 좀 죽였다가 사후에 구제하는 쪽으로 영향을 그리고 이 대목은 B구의 위안과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자체만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결정타를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정부가 어떤 결정하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